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글과 생각을 한, 어, 4주나 5주 정도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과 생각이라는 책은요, 이게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고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부는 현대문학, 3부는 국어학으로 돼 있어요. 3부는 국어학으로 돼 있고요. 일단 목차를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차례를. 그래서 이게 이제 5강, 5강, 5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책을 한 2장 정도 이렇게 넘기시면 차례라고 써졌을 거예요. 차례. 거기를 잠깐 보세요. 차례라고 써진 부분. 거기에 제1부라고 써진 부분을 이제 보시면 옛 문인의 글과 생각이라고 써졌을 겁니다. 거기 보면 1강부터 5강까지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세요. 문조물이 있고요. 답전부가 있어요. 문조물, 답전부. 이게 다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일생을 서술하는 방식의 이거는 이제 쉽죠. 전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다 이제 온달전과 777전이죠. 그 다음에 빗대어쓰기. 이게 도자설과 밀봉설이에요. 여기 빗대어쓰기는 다 설자가 붙었죠.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그 다음에 그 농아 강지 유수 묘지명은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농아 강지와 유수 묘지명인데 이제 사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가 붙었죠. 지 묘지명이 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5강에 보면 이제 문장 작법의 사고에서 문설과 소단 적치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체가 어떤 거고 사람의 일생을 서술하는 방식이 어떤 거고 빗대어 쓰기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강 정도까지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강부터 3강까지 한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를 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페이지를 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대화체의 방식과 논리라고 해서 첫 번째가 문조물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문조물은 이 조물은 조물주란 뜻이에요. 조물주. 조물주고요. 문은 묻는다. 조물주에게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필기를 좀 해주세요. 조물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규보라는 뭐 이규보는 뭐 워낙 유명한 거기 이규보 나왔죠. 분이 또 고려의 후기의 문신인데 자, 일단 5페이지를 먼저 펴볼까요? 5페이지에 이제 이규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글쓴이 소개. 글쓴이 소개 먼저 볼게요. 자, 이규보는 1168년, 1241년까지 사셨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는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호는 백운거사 좀 알아두세요. 둘째 줄에 백운거사. 백운 이규보의 호다. 백운.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특히 이제 4번째, 5번째 줄에 동명왕편을 썼다는 거. 이 동명왕편은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왕의 어떤 일대기에 대해서 이제 쭉 써놓은 거죠. 동명왕편. 그리고 이제 그 유리왕이래.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죠. 주몽의 이야기를 쫙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벼슬을 청탁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 부임을 했고 관직을 지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고라는 것은 이제 고전에서 이제 중요한 그 내용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천의 추야우중이라는 시에 보면 그 뭡니까 새로 소지음 이런 말 있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느니 적구나. 그럴 때 이 지음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전고죠. 배가와 종자기에 그런 고사가 있죠. 배가가 검은 걸 연주하니까 종자기가 좋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종자기가 죽고 나니까 배가가 검은 골줄을 다 끊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언어의 좋다, 갈고 다듬는 걸 물리치고 신의, 새로운 뜻, 신의라는 건 새로운 뜻이에요. 새로운 뜻을 강조했다. 이런 정도. 자, 그럼 해제를 보세요. 밑에 해제를 보시면 그 조물주와 묻고 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세상이 이루어진 이치에 대해 탐구한 그리고 하늘이 세상의 온갖 것을 만들 때 어찌하여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까지 만들었냐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해제의 세 번째 줄에 거기 오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물주는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인물이고 조물주가 자신이 조물주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만든 것이 조물주의 의지가 아닌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이제 조물주의 존재 자체에 회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여러분 그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오는 한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동국 이상국지 권11이라고 써 있는 이런 한자는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3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문조물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물주에게 물었다. 대개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사람을 내고 나서 오곡, 5가지 곡식이죠. 오곡이니까. 내었으므로 그걸 먹고 뽕나무 삼을 내었으므로 사람이 그것으로 옷을 해 입었다.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조물주가 말하였다. 그 다음 단락. 그대가 묻는 바 사람과 물건이 나는 것은 아득한 징조에 의해 정해져서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밑줄. 그다음에 하늘도 알지 못하고 조물주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넘겨보세요. 4페이지.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다. 원기가 처음 나뉘어져 위는 하늘이 되고 아래는 땅이 되었으며 사람은 그 가운데 있어 삼재라고 한다. 삼재는 한 가지 이치니 하늘 위에도 또한 이러한 동물들이 있는가? 조물주가 말했다. 내가 이미 도가 있는 자는 물건을 해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늘이 도 있는 자만 못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두었겠는가? 내가 말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도를 얻으면 삼천의 경지, 삼천의 옥경에 이를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죠. 삼천의 옥경이라는 것은 천의 경지, 하늘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물주가 말했다. 그랬다. 내 의심이 이제 환히 풀렸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의 말에 하늘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다 하니 하늘은 의식적으로 함이 아닌 그러니까 무의라고 썼죠. 무의. 그러니까 이때 무의는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이 무의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물주인데 어찌 모를 수 있는가? 내가 손으로 물건 만드는 것을 그대가 보았는가? 대개 물건은 저절로 나고 저절로 화할 뿐. 거기다 붙여주세요. 밑에서 셋째 줄에 저절로 나고 저절로 화할 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생자화라고 하죠.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변화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나를 조물주라고 하는 걸 나도 모르겠다. 거기다 써주세요. 조물주가 조물주인 자신을 부정함. 조물주가 조물주인 자신을 부정함.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내용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인격체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조물주, 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다. 자연이다. 그리고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다. 자,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죠. 조물은 자연이고 자연은 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물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조물주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변했다는 거죠. 자생자화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6페이지에 답전부. 자, 답전부라는 것은 이제 전부는 농부죠, 농부. 답은 이제 그 농부 또 농사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답은 답한다는 뜻이죠. 정도전의 이야기인데 정도전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10페이지에 나오죠. 조선 건국의 브레인이죠.
고려 말 조선 초 정치가고 학자고요. 봉화. 뭐 다른 거 몰라서 삼봉을 하시면 돼요. 삼봉. 삼봉 정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담 삼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담 삼봉. 그 이제 세 개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도담 삼봉이. 이 삼봉이라는 거에서 이제 정도전이 호를 딴 거예요. 세 개의 봉우리. 그래서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했고 벼슬을 시작했고 조선이 개국하자 국가의 체제 정비에 공헌했고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고 법제도를 정비했고 이 불시잡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시잡변이라고 할 때 이 불시는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처씨란 뜻이에요. 부처씨.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 부다죠. 그래서 부처씨 잡스러운 소리 그만하시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불교의 어떤 폐단에 대해서 상당히 낱낱이 비판한 책이 바로 이 불시잡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할 정도면 상당히 어때요? 불교에 대해서 박식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이 불시잡변을 해석된 걸로 읽어봤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번역된 것도.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국시라는 것은 국가 이념이라는 뜻이에요. 국가 이념으로 확립했고요. 뭐 여러 이제 악장을 지었죠. 악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일종의 축포하고 비슷한 거고 떴다방이 떴다방.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칭송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런 것이 악장입니다. 그리고 삼봉집이 있고요. 자, 해제를 보면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가 지을 수 있는 제목을 문답식으로 거론했다. 전부 즉 농부의 입을 빌어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가 지을 수 있는 죄를 크게 네 가지로 언급했고요. 네 가지 죄 가운데 마지막 것, 즉 큰 소리치고 바른말 하고 옛것을 좋아하고 위에서 떨치기 좋아하는 것이 정도전 자신이 죄를 입어 유배온 이유다. 단순히 조정에서 짓는 죄목을 나이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포부를 드러냈다. 그래서 필규류에 속하고요. 필규류는 그 문체의 내용과 형식이 자유로워서 이러한 문답식 전개를 상용하고 있다. 상용이라는 것은 자주 쓴다는 뜻이에요. 상용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른 문체에서도 이용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 한문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공부하지 마시고요. 6페이지로 가서 답전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작을 보면 서술자가 상당히 낙척불우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낙척불우라는 것은 아주 힘들게 산다 이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산다.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낙척불우라고 하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 집이 낮고 기울어지고 좁고 누추하여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다. 하루는 들에 나가 거닐다가 한 전부, 그러니까 농부죠. 보았는데 커다란 눈썹과 흰머리. 자, 밑줄 쫙. 커다란 눈썹과 흰머리 이게 이제 외형묘사죠. 등에는 진흙이 묻은 채 손에 호미를 들고 짓매고 있었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수고하십니다라고 했다. 전부는 한참 후에 나를 보더니 호미를 밭가운데 두고 언덕으로 올라가 두 손을 무릎에 놓고 앉더니 나에게 턱을 끄덕여 오라고 했다. 나는 그가 연로하였기 종종 걸음으로 나아가 두 손을 모으고 섰다. 전부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자,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전부가 상당히 못 배운 사람 같은데 전부의 말이 길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전부의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대는 어떤 사람이 독백에 가까운 전부의 질문이죠. 그래서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그대의 의복이 비록 남루하지만 긴 옷자락에 넓은 소매가 있고 행동거지가 느리니 아마도 유자라는 건 유학자라고 써서 유학자인 듯합니다. 손발에 굳은 살이 박이지 않았으며 뺨이 통통하고 배가 불룩하니 조정의 벼슬아친 게로군. 무슨 까닭으로 여기까지 왔소? 이 노인네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늙었다오. 황폐하고 외딴 들판에 궁벽하고 도끼가 있는 고을이라. 도깨비와 함께 살고 물고기도 같이 사는 곳이라오. 조정의 벼슬아치는 죄를 얻어 쫓겨난 자가 아니면 오지 않는데 그대는 죄를 지은 자인가? 나는 그렇소 하고 대답했다. 전부가 물었다. 무슨 죄를 지었소? 어찌 구복이라는 것은 입과 배란 뜻입니다. 입구자에 이게 배복자에 배복자, 입과 배. 봉양하는 것과 처자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거마 궁실의 연고로 불의를 돌아보지 않고 탐욕의 실증남이 없어 죄를 얻었소. 아니면 뜻을 날카롭게 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스스로 출세할 길이 없어 권세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여. 자, 여기다가 좀 밑줄 좀 칠까요? 자, 거기 그 6페이지에 밑에서 6째 줄부터 밑줄 쳐요. 권세부터. 자, 권세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여 수레의 먼지와 말발굽 사이를 분주히 다니다가 남은 잔이나 식어 빠진 고기 부스러기를 바라며 얻어먹기도 하고. 여기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권력에 뭐하고 아첨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를 들썩이며 아첨하는 웃음을 짓고 구차하게 받아들여져 기쁨을 취하고 어쩌다 한 미천 얻으니 무사람들이 다 노기를 붕머 하루아침에 형세가 떠나버려 마침내 이것으로 죄를 얻었소?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다면 어찌 7페이지입니다. 말을 단정히 하고 얼굴빛을 바르게 하여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여 헛된 이름을 훔치면서 어두운 밤에 분주히 다니며 나는 새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양을 하여 애걸하고 동정을 구하고 부당하게 불러들여 함부로 결탁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그 이르러소까지 쭉 돼서 발각해서 이르러소까지가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검문세족을 비난하는 이야기. 그래서 신흥 사대부들의 공격의 대상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어찌 장수가 되어 널리 무리에 참여한 사람을 모아놓고 평상시 무사할 때는 큰소리치고 공갈하며 임금의 총애를 바라고 관록과 작상이란 건 이제 벼슬과 상 같은 거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악이 쌓이니까 이제 밑에서 넷째 줄 정도 보면 죄를 얻게 되었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났죠. 이거 보면 그 농부의 말이 길고요. 이 관리의 말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된 거죠. 원래는 관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말이 길고 농부는 짧아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줄, 내 그대의 죄가 무엇인지 알겠군. 자신이 이미 부족한 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며 때가 아님을 알지 못하고 바른 말하기 좋아하며 지금의 8페이지입니다. 태어났으면서도 옛것을 좋아하고 아래에 처하였으면서도 위에서 떨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어찌 죄를 얻은 까닭이 아니겠는가? 여기 써놨죠. 자, 그러니까 옛날 가인은 큰 소리치기 좋아했고 구러는 고든 말하기를 좋아했고 한유는 옛것을 좋아했고 관룡방은 위에서 떨치기 좋아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도가 있는 선비였는데도 폄직. 자, 폄직이란 말은 좀 써놓으세요. 폄직. 직책이 떨어짐. 자, 그래서 폄직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여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었어. 지금 그대는 하나의 몸으로 몇 가지 금기를 범했는데도 겨우 귀양살이로 쫓겨왔을 목숨은 온전하니 내가 비록 야인이지만 국가의 법이 관대한 줄 알겠소. 그대가 지금부터라도 조심한다면 거의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필수요. 그가 도 있는 선비임을 알았다. 그래서 청하기를 노인장께서 숨은 군자이십니다. 원컨대 집에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전부가 말하기를 대대로 농사지은 사람이요 밭을 갈아 공가에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처자를 먹여 살렸으니 이보다 지나친 것은 내 알 바가 아니오. 그대는 돌아가시오. 더 이상 나를 어지럽히지 마시오. 하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뭡니까 이 농부 그러니까 전부죠. 이 농부나 전부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인을 농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나는 누구냐? 이 작품 속에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희생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희생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부패한 관리 유형을 계속 써놨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5가지의 어떤 부패한 관리 유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쭉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합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페이지에 더 읽을 거리 용졸단기라고 장유의 작품이 있는데, 조선 중기 문인 장유가 지은 것으로 가공의 인물을 설정해서 보통 사람의 교와 졸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교와 졸에 대한 작자의 논리를 세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용졸단기는 2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제가 20분 정도 해가지고 그 제 1강에 나오는 이 대화체의 방식과 논리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체, 주고받는 이야기, 문조물과 답전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좀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대화체잖아요. 작품 2개, 문조물, 답전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답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다음 중 대화체 방식의 논리로 뭐 이루어진 작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는 문답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대화체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조물 같은 그 3페이지로 다시 가서, 이 문조물 같은 경우는 이 조물주와 서술자인 나의 이야기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서술자인 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인격체로서의 조물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1강은 끝내서요. 여기서 이제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제가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2강을 들어가면 좀 올리기가 그러니까요. 한 30분 안에 제가 다시 초대할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